안녕하세요. 한평생 음식 장사를 하면서 산 60대 후반 사내입니다. 매일 손가락은 부르트고 원래도 두꺼웠던 손마디는 더욱 두꺼워지고 가끔 친척 어르신들이 사내 새끼가 무슨 음식을 하냐고 면박을 주셔도 저는 참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죠. 평생 가족을 짊어지기만 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낱 한 명의 인간인지라 몸도 마음도 점점 노쇠하더군요. 그리고 작고 약해져가는 저 대신 어느새 다 커버린 제 자식들이 제 앞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너지지 않게 말이죠. 제가 특히 아들에 대한 든든함을 느끼게 된 데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제 아들에 대한 자랑을 해보고 싶어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가난한 집안의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던 저는 7살 때부터 큰아버지 집으로 가 더부살이를 했어요. 큰아버지가 가난하고 자식이 많은 저희 집을 대신해 저를 걷어 먹여주겠다는 이유였지만 말이 그렇지 사실상 공짜로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거나 다름없었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핑계로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안하지만 가서 눈치껏 잘 얻어먹고 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국 그 집에서 중학생 때까지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야 했어요. 사촌 형들이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저는 눈치를 보며 나물 한 점을 집어 먹어야 했고 또 사촌 형들과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방에 누워 쉬거나 과일을 먹고 있을 때도 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해야만 했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큰아버지는 고등학교 학비까지 내줄 수 없다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네 부모도 양심이 있으면 더는 널 키워달라고 말 못하겠지. 넌 평생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두고두고 은혜 갚아라. 어? 큰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가 큰아버지를 마주할 날은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보낸 유년 시절이 너무도 서럽고 처량한 기억으로 남아 저는 2번 다시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돌아온 저를 저희 부모님이 반겨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왕 가서 10년 가까이 지낸 거 3년만 어떻게든 더 버티지. 아휴, 너도 참. 우리도 너 고등학교 보내줄 돈 없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많은 사람이 많았던지라 저도 고등학교에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도 제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군요. 부모님의 말씀은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며 미리 저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통보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17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죄다 큰 집에 있던 지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친구 한 명 없던 그곳에서 저는 공장과 집안을 오가며 지냈죠. 그러다 보니 10년 만에 돌아온 집은 오히려 제게 큰 집보다도 더한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저를 무척이나 불편해했어요. 어머니는 한 명분의 밥이 더 축나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셨고 저와 일절 교류가 없던 형제들은 제게 낯을 가리며 저들끼리만 뭉쳤죠. 아무도 제게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다 하고 말해주던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요새 서울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대요. 집에서 집만 되는 것보단 가서 돈이라도 벌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 가서 자리 잡을 돈을 달라는 건 설마 아니지? 아서라, 먹고 죽을래도 집에 그런 돈 없다. 아니에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우선 가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요. 그리고 함께 갈 사람도 있어요. 공장에서 만난 형님 친척분이 서울에 사신대요. 그러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모아놓은 돈이 있어? 얼마나 있는데? 너 이 집에서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월급 전부를 따박따박 가져다 줬어야지. 조금씩 떼서 몰래 숨겨뒀던 거야?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의 대부분의 월급을 집에 들이고 남은 푼돈을 모은 것에 대해 제게 역정을 내셨죠. 저는 그때 가족에 대한 모든 정을 내려놓았고 모은 돈마저 빼앗기기 전에 야반 도주하듯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만나 제게 함께 서울로 가자고 깨웠던 형님은 굉장히 호기로운 분이었습니다. 서울살이의 꿈에 젖어 계셨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형님의 큰 고모님이 댁에 저희가 머물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셨어요. 형님은 몰라도 생판남인 저까지 받아주신다기에 저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드렸죠. 서울에 올라온 다음 날부터 형님과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공장 일을 알아보곤 취업을 했는데 저는 왠지 공장에선 더 이상 일을 하기 싫더라고요. 특히 공장 특유의 그 냄새가 저를 무척이나 갑갑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결국 허탕을 치곤 집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 저와 형님에게 방을 내어주신 형님의 큰 고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물씬 풍겨오더라고요. 메뉴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제육볶음 등 일반적인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잔치국수나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태어나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인데 기왕 먹을 거 먹고 싶은 걸로 먹어보자 싶어 저는 청국장을 주문했어요. 아, 창수랑 같이 올라온 학생이구먼. 그래, 뭐 줄까? 저 청국장이요. 청국장 되나요? 되지 그럼. 잠깐만 앉아 있어. 그리고 청국장이 나오기 전 이것저것 반찬을 담아다 주시는데 그 가짓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른 테이블엔 보이지 않던 계란 후라이와 분명 메인 메뉴로 적혀있던 제육볶음 등 거의 제 눈엔 잔치상으로 보일 만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죠. 마지막으로 보글보글 끓는 대망의 청국장을 가지고 고모님이 오시는데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고모님,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저 이만한 돈 없는데. 돈은 무슨 돈? 걱정 마. 딱 봐도 나 돈은 없는데 배는 고파요. 하고 얼굴에 써 있는데 뭘. 아무렴 내가 내 집에 받아준 자식벌 되는 학생한테 음식으로 돈을 받을까? 앞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는 여기서 하고 가. 알았지? 어찌나 감사한 말입니까?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우겨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었죠. 그날 먹었던 그 콩나물 무침, 제육볶음, 계란 후라이에서 느껴지던 들기름 냄새, 청국장 속 푸짐한 건더기의 식감까지 70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형님에게 물어보니 큰 고모님께선 일찍이 서울로 시집을 갔다가 남편에게서 도망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술만 취하면 그렇게 큰 고모님에게 손찌검을 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하나 있던 아들마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5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그래서 제게 아들 대하듯 잘해주시는 건가 싶었죠. 아무튼 저는 그날
음식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고모님께 이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겠냐며 부탁을 했죠. 하지만 고모님은 난색을 표하셨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보다시피 우리 가게가 워낙 작잖아. 테이블도 5개가 전부고. 그러다 보니 나 말고 다른 일손을 쓰면 남는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큰 식당에 안 그래도 일손이 필요하다는데 거길 가볼래? 저는 그렇게 고모님이 소개해 주신 경양식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배우고 싶던 한식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서울에서 처음 구한 제 일자리였던 거죠. 이후 저와 형님은 돈을 벌어 2년 뒤 한 칸짜리나마 각자의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고모님 댁에 점점 발길을 끊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고모님 식당에 들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모님의 마감 시간에 맞춰 가게 정리를 도와드리기도 했고 간혹 일찍 일어난 날엔 일찌감치 나가 가게 오픈 준비를 돕기도 했죠. 아유, 왜 자꾸 와? 너도 일하느라 힘든데 밥만 먹고 가라니까. 조카인 창수는 이제 잘 오지도 않는데. 제가 마음 붙일 곳이 있나요? 제가 고모님 뵙고 싶어서 오는 건데요. 그리고 1년을 먹여주고 재워주셨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의자 이리 주세요. 괜히 허리 다쳐요. 저와 고모님은 그렇게 서로 가족도 아니지만 남도 아닌 관계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님과도 가끔 연락을 하긴 했지만 언제부턴가 형님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내 소식이 끊기더라고요. 나중에 고모님께 여쭤보니 형님은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노름을 하다 주위에 잔뜩 빚만 지고 홀랑 날라버렸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고모님의 돈까지 훔쳐다가 말이죠. 형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시던데. 너한테야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했겠어? 에휴, 어쩜 그렇게 가족까지 등쳐먹을 생각을 한다니. 내가 아주 가족복은 타고났어. 흉복도 이런 흉복이 없지. 고모님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이후 너무 괘씸한 마음에 형님을 신고하셨다는 고모님의 말에 저는 걱정이 됐어요. 행여나 형님이 와서 고모님께 해코지를 할까봐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고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모님만 괜찮으시면 저랑 함께 살아요. 이번에 공짜로 말고 제가 고모님께 집세를 낼 테니까요. 혼자 계시다 괜히 형님이 찾아와서 보복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고모님은 집세는 됐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늙어가기 적적했는데 다 늙어서 자식이 생긴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21살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일과는 매일 똑같았어요. 경양식집 일이 끝나면 고모님의 가게로 가 밥을 먹고 마감 때까지 함께 일을 하다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왔죠. 가끔 둘 다 쉬는 날엔 제가 집에서 고모님께 음식을 차려드리기도 했고요. 즐거웠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하고 포근한 곳인 줄 미처 몰랐거든요. 고모님은 제가 26의 나이에 결혼을 할 때도 당연한 듯 제 훈주석에 앉아주셨습니다. 절연한 제 부모님을 대신해서요. 에휴, 복만이 너 나가면 다시 집이 쓸쓸해지겠구나. 그동안 고마웠다. 네 덕에 내가 아주 행복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사셔야죠. 저 이 집으로 아내 될 사람하고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래도 되죠, 고모님? 고모님은 제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말 그래도 되겠냐며 울먹이시더군요. 제가 제 부모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어떻게 혼자 떠납니까? 아내 될 사람도 이미 다 동의한 일이에요. 고모님, 아니 어머니, 언제까지고 저랑 오래오래 살아요. 아셨죠?
어머니? 저는 얼굴을 붉히며 결혼 전 처음으로 고모님께 어머니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고모님은 그런 저를 복합 미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저를 꼭 끌어안고는 등을 연신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아내는 고맙게도 어머니께 진심으로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인연이라는 게 마음으로 이어진 만남도 있는 거라면서요. 결혼한 지 1년 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3년 뒤엔 토끼 같은 딸도 한 명 낳아주었어요. 내 핏줄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자식을 어쩜 그렇게 구박하고 홀대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 아이들은 정말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도록 아주 귀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고 2년 뒤 어머니는 제게 식당을 넘겨주셨습니다. 60이 다 되었다 보니 나도 이제 식당 일 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구나. 너 예전부터 한식집 하고 싶어 했지? 적성에도 안 맞는 양식집에 있지 말고 내 가게 이제 네가 맡아서 하려무나. 하지만 어머니, 평생 일구어오신 식당을 제가 받아도 괜찮겠어요? 그럼 내가 널 주지 누굴 주랴? 단골이 많아서 팔기도 아까워. 그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았고 5년 뒤엔 그중 반응이 제일 좋은 청국장과 제육볶음 세트의 단일 메뉴로 판매 메뉴를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편해하던 메뉴였으니 갈수록 맛이 좋아졌던 거겠죠. 저는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던 곳에서 10년은 더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이 41에 가게를 옮겼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많이 힘겹던 시기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가게를 팔고 시장의 다른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식당을 팔던 날 어머니께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운 게 어찌 네 탓이냐.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어머닌 도리어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이후 저는 비록 월세로 얻은 가게지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서히 경기가 풀리자 손님들도 다시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 5 식구도 어느 정도의 여유를 되찾게 되었죠. 하지만 바람 잘 날 없는 게 인생이라고 이번엔 제 아들이 말썽이더군요. 아들은 중학교 시절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더니 언제부턴가 몸에서 담배 냄새를 풀풀 피우고 다녔어요. 게다가 툭하면 싸움질 해대 얼굴에 늘 생채기가 자리했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찍혀 아내가 학교에 불려가기가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김철주,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넌 내가 그렇게 쌈박질하고 다니라고 돈 내서 고등학교까지 보내준 줄 알아? 너 이럴 거면 당장 때려치워. 공부고 뭐고 싹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 고의한 놈.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팔자로 태어난지도 모르고. 또 그놈의 복받았다 소리. 아버지 힘들게 산 게 제 탓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낳고 싶어서 마음대로 낳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저를 들들 볶으시는 거예요, 대체? 전 지금이 좋다고요. 이놈이 그래도? 여보, 그만해요. 철주야, 너도 얼른 방으로 들어가. 네 아버지 더 화나시기 전에. 아들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아주 망나니처럼 자랐어요. 딸아이는 오빠 또 시작이라며 자기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겁먹은 표정을 지었죠. 저는 허구한 날 아들과 전쟁을 치렀고 아내는 그런 저와 아들을 말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 아들과 아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 철주애비야. 큰일 났다. 글쎄 철주애미가 쓰러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구급차 부르셨어요? 불렀어. 학교에서 막 들어온 철주가 같이 타고 갔다. 너도 얼른 병원으로 가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저는 식당 문을 잠그는 둥 마는 둥 하며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뇌출혈이었다네요. 아마 아들의 방황과 아들과 저의 불화가 아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급히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출혈 위치가 아주 나빴다더군요. 게다가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어머니가 나중에서야 주방으로 나와 아내를 발견했던지라 이미 쓰러진 지 시간이 좀 경과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셨죠. 이 늙은이가 집에 있었으면 며느리 도와 집안일이나 부지런하게 할 것이지 뭐 한다고 낮잠은 자가지고.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미안해. 죽으려면 쓸모없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죄 없고 착한 네가 가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날 데려가라 이놈들아. 우리 며느리 돌려다오.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사고였잖아요. 이게 왜 어머니 잘못이에요? 네? 제발 밥 좀 드시고 들어가서 눈도 좀 붙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딸은 그런 자기 할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아들 또한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주던 사람인 자기 엄마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으니 망나니였다곤 하지만 아직 18살이었던 아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겠죠. 아내가 죽은 후 저희 집엔 굉장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자기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어요. 어머님 방에 들어누워 시름시름 앓으셨고요. 든자리 몰라도 난자리 난다고 항상 집안에 소리 없이 녹아들어 있던 아내가 사라지니 부재감이 미친 듯이 느껴지더라고요.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하죠. 아내가 죽은 뒤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어느 날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죠. 하도 식욕이 없어 하시길래 병원에 모셔가 며칠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그 길로 그만 병원에서 눈을 감으신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말 그대로 줄초상이었어요.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했던 제 가족이 그것도 둘이나 제 곁을 순식간에 떠나버린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전 더 이상 아무런 의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게 문까지 몇 날 며칠을 닫아놓고 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틀어놓았죠. 가만히 있자니 자꾸만 환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방 밖에서 저를 부르는 어머니와 아내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런 저를 방 밖으로 질질 끌어다 놓은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제게 엉엉 울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네? 아버지, 갑자기 어머니도 할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저 아버지까지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더 이상은 속 안 썩일게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부족하겠지만 제가 어머니 할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게요. 그런 아들의 말이 처음엔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딸과 함께 열심히 집을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동생인 딸을 북돋아 온 집안의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후엔 서툰 솜씨로나마 비빔밥이나 라면을 끓여 식사상을 차렸죠. 아들의 노력에 비로소 전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끓여준 라면을 한 입 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돼서 너희들을 먼저 보살펴서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눈물 젖은 라면 맛을 아십니까? 코가 막혀 아무런 냄새도 맛도 나지 않는데 입안에서 퉁퉁 부른 면발의 식감은 느껴지는 거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제겐 아직 남은 자식들이 있다는 걸 힘이 들 때마다 상기시켰죠. 그때부터는 정말 온전히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들 또한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눈에 띄게 변해갔어요. 그 많던 주위의 질 나쁜 친구들을 전부 끊어내고 독서실에 등록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아들은 경기권의 한 사립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던 딸은 3년 뒤 서울의 4년제 여대에 입학했어요. 이후 딸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경찰이 되어보겠다고 노량진에서 장장 3년을 고생하더니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더군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단돈 몇 푼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한 이 김복만이 아들이 어엿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철주 너 아무리 경찰이 되었다고 해도 예전 버릇이 나와서는 안 된다. 주먹질은 안 돼. 알았어? 아버진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샌 공무원이 일반 시민한테 그러면 오히려 잡혀가요. 요샌 말이죠, 아버지. 오로지 법으로 승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냐? 나 젊을 땐 경찰이 제법 무서웠는데 말이다. 저는 혹시 몰라 학창 시절 주먹질하는 아들의 버릇에 대해 주의를 주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별 걱정이 없겠더군요. 세상이 변했다고 하니까요. 이후 아들은 형사과에 지원해 강력계 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5에 일을 하다 만났다는 동사무소 공무원 며느리와 결혼도 했죠. 그렇게 속썩이던 우리 아들이 공무원 부부가 됐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아버지 뭘 또 그런 얘기를 꺼내세요. 여보, 못 들은 걸로 해. 알았지?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주먹을 나란 일에 쓰게 돼서 다행이네요, 아버님. 당신까지 왜 그래? 그리고 나 주먹 안 쓴다니까? 요샌 형사도 다들 스마트하게 일해. 이후 딸아이까지 결혼하여 출가해 비록 집안은 쓸쓸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전부 다 한 것 같았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자식놈들 대학 등록금도 전부 내주고 아들놈 공부시켜 경찰 만들고 자식들 결혼하는데 부족 하나마 모자람 없이 보태주었으니 이제 조금 쉬어도 되나 싶었죠. 저는 이후 식당은 평일에만 열고 그마저도 낮장사까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어머니도 아내도 없이 혼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 사람이 울적해지는 시간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65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혼자 이러면 늙어서는 더 괴롭겠다 싶어 저는 식당을 옮기기로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노년을 다시 시작하자 싶었죠. 어디로 옮길지 고민을 하다 저는 아들이 다니는 경찰서 관할 동네 한 시내 건물 1층에 새 가게를 얻게 되었어요. 조금 외곽 지역이긴 했지만 그 근방에 최근 회사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이 해주었거든요. 활기도 넘치고 집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새로운 출발하기엔 좋을 거라고요. 게다가 마침 제가 눈독 들이고 있던 자리에 가게가 빠지게 되어 행여 놓칠세라 다급히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은 지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깔끔했어요. 저는 월세 120에 2년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게 되었죠. 아들 말대로 주위에 회사가 점점 들어서고 있어서인지 특히 점심시간에 장사가 무척이나 잘 되더라고요. 남은 돈을 털어 새롭게 시작한 보람이 있었죠. 비록 청국장의 제육볶음이 저녁 회식 메뉴로는 인기가 크게 없던지라 저녁 시간엔 비교적 한산했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정신없이 일하는 건 힘에 부쳤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와 비슷했던 나이에 제게 가게를 물려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건물 주인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항상 일수 가방 같은 걸 팔에 끼고 굉장히 껄렁껄렁한 걸음새로 돌아다녔어요. 바닥이나 건물 복도에 침을 찍찍 뱉는 건 일수였고 2층에 위치한 카페에선 매번 자기가 건물 주인이니 커피를 공짜로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더군요. 건물 계약을 할 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 같았어요. 건물주가 저런 사람인 걸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두 번 제 가게에 들른 아들에게 건물주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들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래도 월세만 제때 잘 내면 무슨 일이야 있겠니? 너무 걱정 마라. 그런데 한 8개월쯤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에 새들어 장사를 하던 가게들이 자꾸만 나가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이 건물에서 제일 오래 장사를 했다던 2층 카페 사장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가게 사장이 하는 말이 눈앞을 아찔하게 만들더군요. 아직 1년 안 되셨죠, 어르신? 잘못 걸리셨네요. 여기 건물 주인이 아주 쌍놈의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나면 득달같이 쫓아가서 월세를 올려버린다니까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따로 없지. 못 올려준다 하면 장사도 못하게 테이블에 들어눕기는 아주 일수예요. 저야 워낙에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버티고 있긴 한데 또 모르죠. 요새 이 주변에 회사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매출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 인간이 매출 오른 걸 모를까요? 그냥 여기서 더 심하게 요구하면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정리하고 나가려고요. 월세 120에 직원들 인건비, 재료비와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한두 푼이 아닌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건물 주인은 정확히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자 득달같이 저를 찾아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노친네 안녕하슈. 그동안 여기서 재미 좀 봤죠? 여기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시간엔 택시 기사들이 밥 먹으러 와. 점심 시간엔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얼마 전 저쪽에 회사 건물 하나 더 올라갔더만요. 혼자만 주머니 불리지 마시고 같이 덕 좀 봅시다. 딱 2배. 월세 240만 내슈. 240이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1년새 월세가 2배나 오른단 말입니까? 아니, 그건 주인이 내 마음이죠. 잔말 말고 이번 달부터 240이니 그런 줄 아슈.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고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걸 어쩌냐. 정말 건물주 마음대로 월세를 아무렇게나 올려도 상관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 사람 말 곧대로 들으실 필요 없어요. 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순 있어도 그건 기존 월세에서 5% 이하로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 이상 올려주지 마세요. 아셨죠? 경찰인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저녁 가게 앞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와중 찾아온 건물주에게 아들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글쎄 표정을 험악하게 구기군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영감 이거 웃긴 노인네네. 이보슈, 뭐요? 5% 이상은 못 올려? 누구 마음대로? 영감님, 저는 법 같은 거 몰라요. 법 같은 얘기할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슈. 어디 가게 한번 망가져 봐야 정신 차릴래요? 네? 아무리 그래도 난 그 돈 못 내요. 이봐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맙시다. 보아하니 내 아들뻘인 것 같은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모질어요. 어떻게든 좋게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제 말에 건물주는 피우고 있던 담배 꽁다리를 탁탁 털곤 제가 쓸던 낙엽들 위로 툭 던지더군요. 그리고 인상을 잔뜩 쓰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아들뻘? 우리 집 노인넨 지금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디 영감님도 한번 오늘 내일 하게 해드려? 어? 나이 처먹었으면 집에서 곱게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것이지 왜 장사를 한다고 나서서 월세 올려서 낼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먹고 살 길을 막아? 그러더니 그놈은 말에 그치지 않고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어요. 저는 하지 말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렇게 문 열린 가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놈은 겁에 질린 제가 우스웠는지 실실 웃으며 제 어깨를 뒤로 팍 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못 낼 거면 당장 가게 빼라고. 다 늙어서 이런 똥내 나는 청국장이나 팔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아. 확 그냥. 어이구. 그리고 저는 그 힘에 못 이겨 결국 뒤로 넘어지고 말았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 한 손으로 짚은 테이블은 그런 제 위를 덮쳐버렸어요. 소란에 놀란 옆 가게 주인이 제 가게로 쫓아왔고 테이블에 깔린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구급차를 부르더군요. 에이, 재수없게. 정작 저를 이렇게 만든 건물주 놈은 후다닥 주랭랑을 쳐버렸고요. 병원으로 향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흐르더군요. 저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놀란 아들은 그 길로 응급실로 달려왔죠. 아버지, 아휴, 철주야. 늙고 힘이 없어지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마가 찢어진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곧바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른팔의 뼈 또한 탈골된 상태였고 이곳저곳 타박상이 많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아들의 요청으로 뗀 상해 진단서엔 무려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자식 전화번호 뭐예요? 저 좀 줘보세요. 네가 뭘 어쩌려고 그러니? 그냥 신고하련다. 나도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겠구나. 어차피 아버지가 고소하시면 거기가 제 관할 지역이라 제가 맡을 수 있어요. 제가 고소도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줘보세요. 그놈 연락처. 어떤 놈인지 미리 좀 봐야겠어요. 그런데 제게 받은 연락처를 본 아들의 눈이 글쎄 무척이나 휘둥그레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냐? 설마 아는 얼굴이야? 진짜 김정식, 이 자식을 여기서 보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놀랍더군요. 그 건물주 놈은 글쎄 8년 전 제 아들이 직접 교도소에 잡아 쳐넣었던 전과자라는 겁니다. 이놈 주먹 휘두르면서 사기까지 쳐댄 아주 악질인 놈이에요. 무려 정가 8범이라고요. 야, 근데 이놈이 건물주가 됐어요? 이번엔 또 누구 뒤통수를 쳐서 뜯어먹은 돈으로 건물을 샀을까? 이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기다리세요, 아버지. 제가 이놈 아주 탈탈 털어서 주머니에서 나온 먼지 한 톨 놓치지 않으려니까. 아들은 이를 뿌듯 깔더니 그대로 다시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제 딸과 착한 며느리만이 돌아가면서 제 병문안을 와주었죠.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나 아직 쌩쌩한 60대야. 나 혼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바쁜데 오지들 말어.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뵙는 게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 아빠. 어딜 가서 이렇게 맞고 다녀 속상하게. 오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아작을 내는 건데. 저는 일주일을 푹 쉬고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팔엔 반 깁스를 한 채로요. 그제야 저를 데리러 온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버지, 원래 제가 맡았던 사건도 있고 아버지 사건도 제가 어거지로 가져와서 해결하느라 그동안 통 못 왔어요. 괜찮다. 그래, 나 이렇게 된 걸로 그놈한테 콩밥 먹이긴 힘들지. 기껏해야 합의금일 게야. 저는 별 기대 없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한 놀라움을 제게 안겨주었어요. 아니요, 아버지. 그놈 잘만 하면 콩밥 길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놈 알고 보니까 이미 또 사기죄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로 사기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전에 받은 실형을 면제받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놈이 날 밀친 거지. 나한테 사기를 친 건 아니지 않니?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 그 건물 주인이 알고 보니까 그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그놈은 그냥 일명 바지 사장이었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동산 관련 사기 기사 많이 보셨죠, 여러분? 알고 보니 그동안 건물에서 거들먹거리며 주인 행세를 하던 그놈이 탈세 문제로 진짜 건물 주인에게 고용되어 월 500만 원씩 받고 바지 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세상에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딱 그 꼴이지 뭡니까? 게다가 거기서 또 제 뒷주머니는 따로 챙기겠다고 건물 세입자들에게 그렇게 월세를 올려 부르며 추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이후 그놈은 제게 선처를 요구하려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 아들은 그놈의 전화를 싹 다 차단해버리더군요. 제가 그놈 전화를 한 번만 받아 일침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놈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그렇게 약 올렸다가 나중에 복역하고 나와서 아버지를 찾아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이후의 일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 바지 사장놈은 집행유예와 함께 이전에 받은 6개월의 실형에 이번에 저와 관련된 폭행과 사기죄까지 모두 합쳐져 총 1년 8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에게 건물을 맡겨놓고 신나게 탈세를 했던 진짜 건물 주인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놈의 실체를 안 건물 세입자들이 얼마나 이를 뿌득뿌득 갈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2층 카페 사장은 아예 그놈에 대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법이 정한 세율보다 더 뜯어간 돈들을 받아내야겠다면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놈 교도소 안에서도 고소 폭풍을 맞느라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이후
저는 1년의 계약 기간을 마저 채우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제게 월세를 무기 삼는 사람은 없었지만 탈세를 일삼는 진짜 건물주 아래에도 있기 싫었거든요. 대신 저희 가게의 열렬한 팬이라던 점심 단골들의 성화에 장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건너편의 다른 건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에 직장인들 단골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가게를 옮긴 사정을 들은 단골들은 아예 장부를 만들어서 가게에 비치하면 주위 회사원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또 주위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식권으로 장사를 하면 이곳에서 커졌으면 커졌지 망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제 가게를 응원해 주는데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요. 노년에 좀 쉬려고 했건만 자꾸만 가게가 바빠지는 통에 그것마저 영 쉽지가 않은 요즘이랍니다. 그래도 제 조카뻘, 자식뻘인 단골들이 참 고마워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베풀어 주려 하고 있죠. 김 주임님 또 오셨네. 기다려봐요. 주임님 햄구이 좋아하시지? 내가 몇 점 얼른 구워다 줄게. 신입사원인가? 처음 뵙는 얼굴이네. 어서 와요.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죠? 자자, 여기 테이블은 이분 때문에 운이 아주 좋으시구먼. 제가 환영하는 의미로 제육에 쭈꾸미도 넣어드리죠. 마침 어제 장 보다가 싱싱한 게 보여서 조금 사다 놨거든. 집밥을 잘 못 먹을 직장인들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얼른 요리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좋은 재료가 보이면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 공짜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게 감사하다며 웃는 그들의 표정을 보자면 18살 때 아직 고모님이었던 어머니가 내어주신 밥상을 보고 감격하던 제 모습이 생각나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일을 마친 아들이 들르는 날이면 저는 아들에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죠. 아이고, 귀하신 우리 형사님 오셨어? 어서 와라. 배고프지? 아버지가 밥 차려주마. 역시 우리 아버지 밥이 최고라니까요. 이제야 좀 퇴근한 것 같다. 밥이라는 게 참 그렇죠. 누군가에겐 서러움으로 남을 수도, 또 누군가에겐 휴식으로 다가올 수도, 또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기도 하는 이상한 존재이지 말입니다. 저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 후라이팬 하나 제대로 못 들 정도로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찾아낸 제 노년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죠. 젊은 시절의 저처럼 누군가에겐 제 음식이 힘이 되고 꿈이 되고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요. 오랜만에 맞이하는 휴일이라 두서없이 써본 글인데 다들 즐겁게 들어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내일 장사할 재료를 준비하러 가봐야겠네요. 다들 식사 든든히 하시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